6개월 이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이 쓰나미로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가 더블딥 간다.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저는 터져라 이거예요. 그때 전략은 뭐냐?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어서 앞으로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수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1700, 1800. 중동에서 나오거나 제2의 전쟁이 터지거나. 이승조 대표님은 이제 작년에 출연하시고 굉장히 좀 오래됐었고, 오랜만에 뵙고,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매매하느라 바빴어요. 역시 실전 투자 하신 지가, 그럼 40년째 돼가죠. 40년. 그 옆에 계신 이제 소장님이 요즘에 아주 유튜브에서 따끈따끈 하시잖아요. 저희 채널에도 나오셔서 조회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셨던데, 소장님은 이제 실전 투자자분은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경제학을 몇 년 동안 또 공부하신 걸까요? 한 50년 했죠. 50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40년간, 50년간의 내공의 대결인데, 혹시 근데 두 분은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담화를 나누기 전에, 오늘 담화가 뭔가 합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한가요? 반대가 많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거 대결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경제 이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작년 말에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올해 초에 증시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합세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제 위기,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그 규모가 2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원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유동성에는 0.003%, 아주 미미한 규모였는데 이게 터지자마자 우리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부족을 겪었고,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전염이 돼서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퍼져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그 금융위기가 전개가 되는데,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지난해 1분기 2.6, 2분기 3.0% 성장했던 게 갑자기 3분기에는 이게 1.3으로 반토막이 나요. 3분기요? 예,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이건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 가서는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작년 말에. 이미 이렇게 진행 봐야 중이다. 됩니다. 예. 네. 대표님은요?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는 상황. 뭐 다른 건가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고의 유추 과정인데, 저는 항상 현장 위주고 이 복잡계 사고로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년 10월 달에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면서 그 부동산 PF와 연관돼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롯데건설, 그 다음에 롯데그룹,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부동산 PF에 제일 적극적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봤어요. 망하나. 예. 이게 이제 차이예요, 현장에서. 그게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이요? 예. 22,000원에 샀는데 45,000원까지 가서 팔았거든요. 큰일 날 수 있는 건데 더블이 났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저는 제가 40년 동안 싸우면서 항상 위기 나와갖고 체제 시스템 붕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트리가 돼서 진짜 붕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의 탐욕,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에서 이게 시간 지연을 끌고 가갖고 오히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실전에는 저는 그래서 항상 시장 근본주의자, 가장 문제되는 거를 사봐요. 시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한테. 예.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염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급격하게 조절해요. 여기 조절을 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작동해갖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줄 데가 없으니까 정부는 한전 국고채를 유동해갖고 쿠션 돌려서 유동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주주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펀드, 가장 문제되는 롯데그룹하고 일축 펀드 만들어서 지네 걸 그걸 사줘요. 그러면서 롯데그룹한테 그 돈을 줘요. 그럼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죽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그 지주원해주기에서 유상증자 하지 뭐 이러니까 주가는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보고 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이나 8개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면 금년도 6월이나 8월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작동하나 또 보려고 그래요. 그때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려주는 정책적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전 전략 하냐면 증권주를 사봐요. 다음 타자가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미래 에셋이에요. 그래서 미래 에셋 증권을 한번 사봐서 얘가 망하면 이건 진짜 위기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락하고 뭐 그런데 오히려 얘가 오히려 뭔가 또다시 뭐 50% 오르든 100% 오르면 이 문제 이론적으로나 실전에는 공포지만 현장 바닥에서는 오히려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위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좀 늦게 시차를 두고 느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난로를 만지잖아요. 금방 뜨거운 건 몰라요. 그래서 불에 데이거든요. 경기 변동하고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하고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경제인들이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걸 느끼려면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1, 4분기에 저는 지난해 말에 마이너스 1.5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0 간다고 봐요. 그 성장률은 4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3.0 거의 틀림없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라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건 3.0 갈 거예요. 마이너스 3.0.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고 그 6개월 후에는 거의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차가 좀 길어요. 저도 이거는 동감하는데 그래서 증권주 산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여기서 어떤 해결안이 나오냐면 증권회사가 요새 증권형 토큰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게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PF 터질 거를 정부나 이거를 제도화하는 증권사나 이런 이해 당사자들 탐욕은 그쪽으로 농가서 쪼개갖고 일반 대중한테 팔아먹는 상품을 만들 거라고 봐요. 이게 또 시간을 지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뭐 국제적인 부분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주축하는 반도체 저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어쩔 수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하냐면 저는 이걸 쿠션 전략을 그러는데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터지는 마이너스 부분이 30% 정도 데미지를 일으켜요. 새로운 30% 유동성 해갖고 새로운 걸 메꾸는 파동을 분명히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그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금산 분리를 느슨하게 하고 뭔가 내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 PF가 가장 문제되는 회사들을 주축을 해서 ETF나 펀드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저는 거기서 한 30조에서 40조 시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뭘 해주냐? 문제되는 부동산 PF를 쪼개서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미분양이고 막 이런 거를 거기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수익성 부동산 상품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뭐 삼성증권이든 각 증권사들이 다 팔아먹는데 딱 1년에서 1년 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늘어질 거고 공포지만 실전에서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나오나 실전은 그걸 가장 핵심적인 미래 에셋. 이거 왜 미래 에셋을 타겟팅을 했냐면 전 정부의 에너지, 그 다음에 해외 투자 또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또 해외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가 증권하고 보험을 같이 갖고 있어요. 미래에셋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금산분리해서 뭔가 해갖고 해답을 여기서 이 시너지가 나오나 딱
그 주가한테 볼래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경제 위기든 경기 침체든 어쨌든 시장의 탐욕과 정부의 정책과 그런 조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 침체든 경제 위기든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지금 증시는 뭐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른다고 아니면 보합세로 보시는지 일단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주식시장은 네.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이게 1000을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2,500선을 약간 넘은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400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다우지수는 한때 36,000 갔다 지금 33,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냐? 아니거든요. 또 미국이 그 연평균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았냐?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그만큼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못 올라가 있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 저는 그 다우지수 수준을 거품이 좀 많이 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 비교하면은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버틴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내적인 그 유동성, 뭐 경제의 성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제 3,300까지 갔던가요? 네, 거기서 지금 2,500 바로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잠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 그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 국내 경기를 하강시키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이 쓰나미로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가지수가 더블딥 간다. 다시 한번 더 빠질 그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인 건 맞지만 어쨌든 6개월 내에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덮치면서 더블딥으로 갈 것 같다. 예. 대표님은요? 저는 그거 안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저도 비슷해요. 예, 연장된 건데. 그런데 저는 어떤 시각이 나오냐면 만약에 이 시장이 붕괴되면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덜나는데 제가 40년 동안 싸우면서 이 시장에서 큰 부를 잃은 게 망했을 때 큰 부가 일어나요. 싸지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실전해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게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게 팔가 털어지면 저는 터져라 이거예요. 그때 전략은 뭐냐? 30%는 노상 현금을 갖고 있어요. 전체 자산 쓰면 안 돼. 레버리지 일으키시면 이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30%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떡하냐? 이 공포를 생각하면 매매 못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저는 수많은 기회를 지금 놓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수는 못 맞추겠어요. 지수는 어쩌면 2200에서 2600에서 거의 1, 2년 박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저는 여기서 이해 당사들의 탐욕에 의한 종목기 에너지가 100%에서 300%짜리가 수없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공포 속에서 주가 싸진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급등하는 그거를 찾아내려고 주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시장의 색깔. 그래서 저는 금년은 시가상위 우리나라 대표하는 상위 종목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섹터들이 갖다 대서 우리 시장에 그 더블 디비드 하면 그 뭐 바스켓이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중심으로 때려버리니까 그거를 지금 건드리기보다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이런 이슈가 들어올 때 어떤 종목들이 에너지가 나올 건가를 지금 1월부터 지금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도 하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2차전지 뭐 챗GPT 뭐 이쪽 로봇 이쪽만 뜨겁죠. 그게 난 징후 같아요. 어떤 징후야? 이 장이 대형주는 안 되고 약간 지금 시장의 색깔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작전장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깨졌어요. 부동산도 불안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실전에 이 마이너스 부분을 어디서 메꿔야 돼요.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형주 못 건드려요. 그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투자조합 해갖고 이벤트 드라이버, 이게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포장해갖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콩카브 씌게 해갖고 던지면서 뭔가 하는 머니게임 시장이 지금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는 갇혔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갇혀있고 돈만 묶이는데 실질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400%, 솔트룩스 300%. 셀바스 AI 뭐. 이런 게 왜 나오냐가 저는 이벤트 드라이브 헤지펀드, 그러니까 선수들 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이 저는 순환을 계속하면서 계속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지수 빠져, WDB야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30% 남은 돈하고 그동안에 종목장을 활용해갖고 나온 이익금을 현금으로 계속 빼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략은 저는 매일 양매수를 옵션을 걸어버립니다. 양매수. 거기서 느껴요. 여러분들도 매일 100만 원씩이라도 넣어보면 이 변동성, 그러니까 한쪽이 급등하든 한쪽이 급락하든 한쪽 100만 원이 제로되더라도 한쪽 100만 원이 3배, 5배, 10배 이런 것만 되면 되거든요. 변동성 커져라 이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해보니까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300에서 1000%가 다반사로 나와요. 이게 전 징후 같아요. 지수는 갇혔고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종목장에 테마화시켜서 이벤트로 시키고 그런 것들은 일반들이나 우량주 선호하거나 큰 자산가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선수 종목,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기업 분석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면에서 사기 같기도 해요. 실적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걸 뻥튀기 해갖고 급등시키고 또 특화돼서 가는 게 더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다음 그거와 비슷한 종목을 테마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 챗핏 로봇 가운데 요새 최근에는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그쪽으로 또 돌려요. 계속 순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하는 건 아무도 못 맞춘다. 대신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까지 그냥 나는 주시장에서 사과나무 씹듯이 계속 싸워보다 보면 그 양매수 걸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오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공조책이나 이런 거에서 가버리면 시간 모든 걸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소장님의 그 학자적인 에너지에 보는 시각과 저는 현잡바닥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갖다 해서 하늘을 보면서 이거보다 저는 현장을 뒤져보면서 먹을 거 없다는 탐욕적 시각으로 그냥 싸워볼래요. 그렇죠. 뭐 부분이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관점도 다를 텐데 지금 대표님 말씀 어쨌든 현장에서 무슨 위기가 터질지 몰라도 70% 정도의 자산을 매매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30% 정도는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을 때 대비해서 현금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금융시장이 어떤 불안 징조를 보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환율 변동이 이제 급변했으니까 그걸로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갑자기 올라왔죠. 지금 환율이 상승 중이에요. 그럼 2달,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이 이 더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와요. 그러면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는데 지난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우리 정책 당국이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는 상승한다.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1200원을 넘어가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220원대부터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끌어올리는 방어를 했었고 이번에는 끌어내리기 위한 방어를 했었는데 현재소와 미래소가 합쳐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에만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500억을 잃었어요. 시장에다 500억을 풀었는데 시장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안정이 돼서 이게 1220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올해 들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외환시장 자율화하겠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이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정부가. 환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금융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 주 말에 이 환율이 다소 안정이 됐었는데 거기서 안정될 수 있을지는 뭐 의문이에요. 이렇게 어떤 그 경제 원리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합쳐져서 어떤 사태를 전개시키면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전염 속도가 옛날 세계화 시장하고 탈세계화 블록하는 데서 좀 달라진 것 같고 정부가 정책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선진국 지수 MSCI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나 이런 수출 주력 부품은 뭐 미국과 중국의 싸움 이거 우리가 어쩔 못해요. 그래서 12개 주력 사업으로 세밀한 부분에 타겟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12개 종목의 그 타겟팅, 마케팅하는 섹터들 단어들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력의 주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히 마이너스 날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때리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못 견딘다 걔네들은. 삼성전자를 견딜 것 같은데 미국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보조금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요거가 나는 어디서 커버될 거냐면 중동에서 풀릴 것 같아요. 3월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중동에서 그 분명히 중동의 에너지가 블록해서 분명히 조 단위 에너지에 자금이 달러가 들어오는 수주가 그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방산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SOC 수주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커버해서 전 중화될 것 같아요. 그 중화되는 기간이 전 1년을 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6개월이니까 7, 8월을 가장 위험하게 보긴 하는데 이때 저만 안 나오면 돼요. 환율이 작년 그 춘천 레고는 데에서 그때 찍었던 자리가 1,450원이거든요. 네. 이걸 뚫는 것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거 당분간 1,250원에서 1,450원에서 이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고민은 분명히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환율 조절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그냥 그 하는 총재께서 그냥 이걸 묻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500억이지만 우리만큼 그래도 아직도 500억이나 1,000억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래서 시간만 그러니까 이럴까 뭐라 그럴까? 저는 경제는 그래서 절당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절당 쇼크만 안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고 그 사이에 분출하는 이 변동성 종목들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거나 각각의 틈새 전략일 것 같아요. 글로벌 싸움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 싸움에서 지금 나온 게 인공지능, AI, 챗봇,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다음은 5G나 6G에서 나올까? 이렇게 자꾸 찾아봐요. 그러니까 5를 막으면 그거 틈새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통신 부분에서의 반사 이익이 나오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거기에 섹터들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금 급등주들 시장에 나와보면 꼭 우리가 헤지펀드의 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할 때는 언론을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지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삼성하고 약간 코를 걷는 단독 기사들 자꾸 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는 미래컴퍼니요. 이런 것들 보면 마치 요번에 위기를 저는 이 권력이나 다른 변수들이 메꾸는 하나의 에너지가 우리가 경제 부분이 모든 전체를 중요하지만 유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파워게임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요 마이너스 부분을 중화시키는 현상이 저는 금년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진행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는 의미인데 신용 파괴 원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터지기 전에 작동한 원인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신용 파괴 원리가 그때 당시에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당시에는 이제 금리 차가 1%였어요. 지금 1.2%로 더 확대됐잖아요. 1% 차이였는데 미국의 저축을 하면 더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내 저축이 거의 넘어갔어요. 네. 뿐만 아니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환차익이 생겨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국내 금융 자본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 자본까지 포함해서 미국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국내의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당시에 정부가 왜 그 대응을 못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아니요, 정부가 대응을 완전히 그르쳤어요. 우리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방치를 했어요. 오히려 환율을 올라가도록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석유 가격 때문에 물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유는 그러니까 수출용을 제외한 내수용은 우리 그 전체 수출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 퍼센트지가 올라갔지 그거보다 낮단 말이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불안해진 게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불안해진 거예요. 전체 수입은 전부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줄어요, 오히려.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예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잘못된 판단 위에서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것도 참 미친 짓이거든요. 물론 그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 특히 영끌족, 특히 아마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셨겠죠. 그리고 기업 좀 부채 대출이 많은데 이런 타격이 커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불 타격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불 타격이 어느 게 큰가를 바라는 얘기지. 금융위기가 전개되면서 이불 타격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10배, 20배가 더 커요. 그러면 그 지금 저금리 상태 유지하면 안 돼요. 그 정부가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경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환율. 이거는 아까 물가만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건데, 우리 GDP에서 수출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수출은 거래액 기준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비교하려면 기준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10%밖에 안 돼요. 요새는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가 죽어요.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같은 속도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는 죽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정부가 크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펼치면은 어떤 정책도 무효예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 WD 본다. 국내 금융위기 진행된 위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거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덮치면은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아까 전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소장이 이전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IMF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 올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WDB라면 그게 WDB 어느 정도 만약 기술을 본다면 봐야 되고,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 대응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이 극심한 위기나 파국이 오더라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치면 막아낼 수 있어요. 신용 파괴 원리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지면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조 공제 체제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금융위기를 차단하려고 그러면 국제 공제 체제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홀로 나만 살겠다. 그래서 고금리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죽으란 얘기예요. 미국이 고금리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 저축이 미국으로 끌려가잖아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호조예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무려 2.1%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4분기 마이너스 1.5 할 때 미국은 2.7%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베거마이 네이버 펄리시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이웃들이 어떻게 공조하겠어요, 미국과. 안 된단 말이에요.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어서 앞으로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금융위기라는 것은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단기간에 와요. 근데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좀 이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가 지수가 얼마 가겠다. 우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다. 이걸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그쪽 방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 주식이나 여기 전문가 계시고 부동산은 또 다른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쯤 가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해 주시면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로서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더블디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블디비 거의 틀림없이 갑니다. 저는 이거를 지수상으로는 대충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1700, 1800. 만약에 실제로 이런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럼 코로나 때가 1400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트리거가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트리거가 있어야 레버리지 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털려갖고, 그러니까 그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4만 원 보는 거고, 네네. SK하이닉스 6만 5천 원, 7만 원 보는 거고, 수치상으로. 네. 이 현대차 한 15만 원 깨지는 거 보는 거고, 네. 삼성전자 하나가 전체 200개의 23% 차죠. 이게 수학 통계로 다다닥 나오거든요. 네. 그럼 대충 계산하면 이게 인덱스 만약에 최대 그러면 이게 동시에 와야 돼요. 환율이 1,450원 뚫어갖고 1,500원인데 이 속도가 순식간에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금리 요번에 막은 게 잘못한 정책 실수로 나와야 돼요. 네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게 투매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저점이 218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각 파도로 들어와야 나는 1700, 1800 보는데 하나만 들어와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그러면 2000 할게요. 그러면 직전 저점에서 살짝 쌍바닥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로 그거 공포해서 싸우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번에 한국은행장 요번에 금리 동결하면 전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아주 다르세요. 예, 지금 1210원에서 1330원 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105 가고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했으면 그때 뚫렸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거의 100포인트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동결을 해주면서 환율이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공포가 갖고 금리 계속 떠들어도 나스닥이나 이게 11,200에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가요. 요게 시간이 3개월을 벌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3월 14일 부동산 CPI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25pp하나 50pp하나 막 싸우잖아요. 선물 다 대충 6월까지 금리 불확실성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그 매크로 분석가들의 싸움이 진정되는 트리거만 나오면 이상은 그 위기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트리거는 지금 뭐 환율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딱 시장에서 뉴스에서 뭐가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그때 조심해야 된다. 어떤 트리거 이제 있을까요? 제가 오판한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판. 예. 저는 그 인도에서 아다니 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네네.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 주식시장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통제된 경제 체제예요. 우리가 인도를 흔히 잘못 생각하는데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였는데 1991년도 외환위기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네.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어요. 생산도 정부가 물론 개인 기업들에게 할당을 해줬어요. 그런 정도로 통제 경제 체제였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미처 잊어먹은 거예요.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그거는 트리거로는 조금 작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제3세계의 외환위기들이에요. 희한하게도 그 제3세계 중에서 외환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외환위기가 터졌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만 빼놓고.
그 나라들에서 지금 외환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스리랑카는 이미 터졌고 네. 레바논도 이미 터졌고 그리스도 지금 상태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또 파키스탄은 지금 외환위기 지금 직면해 있어요. 4, 50개국이 위험한 건가요? 그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서 중동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집트, 튀니지를 포함해서 약 30개국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꼴깍꼴깍 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에서 5개 국가가 위험해요. 아르메니아 뭐 이런 데까지 다. 유럽에서도 조그만 나라들, 몰도바니, 루마니아니, 벨로루시니 이런 나라들 지금 위험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는 굉장히 위험하고 미얀마는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어요. 군부 정권이 워낙 강력하게 통제해서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 외환위기들이 그렇게 그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국이 그 1대1로 사업으로 상업 차관을 제공한 게 9,700억 달러예요. 9,700억 달러고 1대1로에 있는 국가들에게 통화 수화풀을 체결해 준 게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무려 1조 7천억 달러가 중국으로서는 지금 부실 채권화 되고 있어요. 과연 그걸 중국이 견뎌내겠느냐. 뭐, 국제기관들은 지금 중국 성장률 올해 5%대로 봐요. 실물 분야에서는 분명하죠. 그렇게 갈 수 있죠. 경제 정상화됐죠. 뭐 리오프닝 했죠. 뭐 이런 등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 통화금융 부문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그 부동산은 이미 몰락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KBS에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을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은 1억 채가 넘어요. 그리고 짓다가 만 아파트가 지금 1,000만 채가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분양 뭐 7만 5천이라고 난리잖아요. 중국 인구에 비하면 한 20만 채 되겠죠. 중국은 그게 1억 채라니까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지방 정부들 재정도 고갈 직전인데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 금융공사들이 있어요. 지방 공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지금 도산해도 그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중국 경제부터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로 전염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시각이 달라. 지금 부동산 헝다 사태라든지 이게 미분양된 거. 중국의 부동산의 기본 개념이 전 다르게 우리 서양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유동성 창출 금융 상품이에요. 우리가 주거용이보다 투자 상품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거를 인정해주냐 안 인정해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레버리지를 일으킨 개개인들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땅이 국가 소유고 이 1억 채가 난 거를 갖다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정부가 이거를 다 파산해서 다 제로화 시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절대 안 시켜요. 그거를 유지하게끔 갖다 대해서 안 살아요. 못 살 뿐이에요.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재야 되니까 대신 장부의 수치는 찍어주게 해요. 그래서 헝다 사태에 나와갖고 뭐 망한다 그러지만 절대 그 사람 그 조직만 없어지고 그거를 대체로 공산당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A에서 망가진 거를 지금 B에서 다시 새로운 공산당 지도자가 생겨서 이거 메꿔요. 지금 뭘 메꾸냐면 중동 쪽과 아프리카 쪽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 이런 것들 연결해서 뭐라 그럴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네들의 블록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근간이 동수서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대해서 우리는 서울 같은 5배 되는 거를 저기 사막에다가 5개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보면 접경 지역이에요. 러시아 접경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중심의 접경 지역. 근데 그거를 본인 작업을 안 해요. 합작해서 해요. 거기에 걔네들이 A, BB, 그러니까 금융기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이용해요. 아람코를. 그래서 중동하고 이쪽에 벌써 짝짝꿍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이 열받아갖고 자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트리거, 요것도 시각이 왜냐면, 이거는 아다니 그룹에 대한 직격탄이지, 왜냐면 인도 한번 너네들 좀 맛 좀 봐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인도도 간단히 해서 인도 태평양 그 군사적인 조직이나 인도 태평양 경제체계에 인도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인도의 정부가 어떻게 했냐? 양다리에 걸쳐버린 거예요. 들어가는 척하고 안 들어가면서 자기네들 그냥 러시아산 싸게 들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은 최고죠. 그러고 나서 그동안 에너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거의 뭐 인도 그 지수 보면은 2,900에서 거의 150% 올랐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 나라가 인도예요. 그리고 미국이 일로부터 안 붙는 거예요. 오히려 양다리 걸.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국제자본주의, 행동주의 이용해서 한번 공격한 것 같아요. 그거 변동이 그 아다니 그룹 주가는 주가 그 그룹 우리 지주회사 같은 건 4,000루비가 1,000루비까지 빠진 게 4분의 1 토막됐어요. 근데 그 그룹만이지 인덱스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트리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트리거가 뭐냐면 중동에서 나오거나 사우디, 이란 해갖고 제2의 또 전쟁이 터지거나 이란, 인도 이거는 저는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불가능해요. 그럼 스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망가진 에너지를 저쪽에서 키워갖고 커버를 하려고 그랬는데 커버가 안 되는 거죠. 해지 전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이 건드리나 요거 하나 볼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동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국토부 장관 가고 뭐 대통령 요번에 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조 단위로 끌고 와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3월에서 6월 달에 방향을 정해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뭘 보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갖고 작년 그 빈살마우하고 11월 달에 딱 꼭지쳐가고 박살냈거든요. 그 종목 사보는 거예요. 갖다 얘기해서 한미 글로벌,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특수광, 뭐 세압 에스테일, 뭐 이런 것들 사놓고 얘가 수익 나면은 들어오는 거고 이게 또 이상하게 급락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선을 딱 거놓고 자금을 한 장에서 시장에 물어보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릭은 전 대만을 봐요. 대만 카드를 또 쓰나. 지금은 대만을 이것도 징후가 어떠냐면 워렌 버핏이 왜 TSMC를 팔았을까? 나 거기서 저는 그리고 애플을 샀어요. 이게 중요한 포트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갖다 해서 시장을 또 갖다 해서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최고의 TSMC를 왜 팔았을까? 이거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분명히 앞으로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군사력이라든지 다른 갈등 구조의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여기서도 얘가 흔들리면 전체 포트의 영향이니까 미리 엑스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플로 갔어요. 저는 이게 요새 인공지능, AI,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VR, AR 이런 것들 만드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애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아니에요. 이거 일단 물어볼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동 트리거는 아까 얘기한 작년도 11월 달 고점 찍었던 종목에 지금 거의 뭐 반토막돼 있거든요. 왔다 흥분하고 막 했는데 내가 꼭지예요, 항상. 그러고 나서 이 주가들을 투자해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패권 전쟁 같아요. 이것도. 에너지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왜 사우디가 국가 전략으로 그 사막에다가 도시 만들어갖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이론 가드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 국가가 추진해서 뭐 그걸 아람코 재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동과 같이 협작해서. 이게 끌고 가는 게 전 10년이라고 봐요. 2030년. 그게 스톱되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가 암살당하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대만하고 동남아인데 전 동남아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잡았어요. 중국이.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 때 재선에 성공하면서 피보트 아시아 그때 브랜드 만들어갖고 간 게 제일 먼저 캄보디아, 라오스 간 게 중국의 1대1 막아갖고 거기를 중국한테 뺏기면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라케아 해협을 딱 해서 거기만 봉쇄하면 중국의 1대1로 해양 1대 그 맥을 수해주거나 같이 딱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스하고 이 캄보디아에 들어오면 이 말라케아 해협 봉쇄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서 부동항 잡아갖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피보트 차이나 돼버린 거예요. 군사정권 구테타 이론이고 캄보디아 거기에 무슨 조차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쓰는 전략이 그동안 미국이 썼던 그 패권 전략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돈 꿔줘요.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권, 권력, 조차권 이런 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와서 그거를 사용해갖고 자기 이득을 내는. 그게 아프리카가 거기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원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이 싸움이 또 진행돼갖고 이거가 트리거가 안 나오면 저는 또 하나 제거해요. 그러면 이거 트리거 나오려면 이스라엘, 이란 이쪽에서 뭔가 또 엮어갖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투가 나오면 저는 이건 2천 깬다라고 볼게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마음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르시네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고 여기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중동 대만에서 뭔가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경제 외적 변수는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터지면 경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미리 소비도 줄이고 뭐 등등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이제 그 진행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나스닥이 붕괴됐잖아요. 나스닥이라는 것은 미국의 성장 동력들 회사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그럼 거의 몰락 수준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9.11 사태 먼저 터졌죠. 그 다음에 월드컵 사태 터졌죠. 엔론 사태도 터졌죠. 엔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부도 사례 중에서 그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이제 그런 게 터졌는데 저는 그때도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크게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물론 2001년도에 세계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기 후퇴의 속도도 낮았고 또 깊이도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철저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댐을 지어서 그걸 막았어요. 막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 1대1로 관련해서 본 손실들이 그 홍수를 더 규모를 키워서 지금 댐을 넘치고 있어요. 이 홍수 물이. 그래서 댐에 물이 넘치면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 이제 중국을 그렇게 보냐면 소련이 몰락할 때 그때 1991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몰락을 하거든요. 물론 인도도 당시에 그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는 하려면 기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는데 소련도 당시까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에서 경제 자체가 공황으로 빠지는 걸 언제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그게 하나 딱 터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고 인도는 20대 기업 중에서 17개가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조금만 커지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국영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본 축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족 기업만 가족들 자본으로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지배하는 게 가족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기업의 문제가 그 아다니 그룹만의 사태가 아니고 다른 그 여타 17개 기업에도 똑같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 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의 성장력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경제 체력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중국 대도시 그 부동산 가격하고 또 주가는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인도가 트리거 역할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언제 터지느냐만 문제지. 아니 사실상 지금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물밑에서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Beg My Neighbor Policy,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견지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필수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물가가 잠시 안정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냐? 일반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따라서 고금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다른 그 명분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자기네들이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 2.9%에서 2021년도에 3.6%로 증가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8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8천억 달러 이상이 달러가 해외 시장에 공급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미국을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돈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떠남으로 해서 발생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한테 계속 밀리고 있었고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폴 볼커가 미국의 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상업은행 이자율은 30%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끌어올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80년, 81년도 불어성장을 해요. 물론 이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전 세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딱 우루과이 하나 빼놓고 전체가 외환 모이고 고갈 직전에 가요. 우루과이도 그 타격으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외환위기를 겪어요.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다 그렇게 겪어요. 싱가포르 빼놓고. 그 밖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산유국 빼놓고 전부 외환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 베거마이 네버 폴리스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1982년도에 마이너스 2.8% 성장을 해요.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보리라고 봐요. 미국이 지난해 성장률 좋았고 올해 성장률도 그런대로 괜찮을 걸로 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 틀림없이 간다. 부메랑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이제 그 주식 투자든 이제 부동산 투자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테슬라 사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애플하고. 네네. 애플을 샀어요. 아, 사셨어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도 저는 헤지펀드 작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300불짜리를 100불까지 만들면서 제가 그때 100불 3분의 1 토막 때 무조건 빅펀드 가동한다. 사라. 이게 순간적으로 더블 갈 줄 몰랐어요. 예. 너무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시장에서의 그 대주주나 거버넌스의 탐욕이 되는 종목은 더블이 가요. 대장주들. 그럼 벌써 테슬라가 건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왜 6월이나 8월을 보냐면 6월 말에 미국이 이제 부채한도 만기가 6월 말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부채한도 타협을 받아가 정치적 싸움에서 이제는 통화정책 금리보다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난 제일 가장 큰 트리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3월 1일 그 테슬라 대회 봤더니 와 진짜 일론 머스크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보이지 않게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큰 그림을 저 테슬라 덕분에 전에는 옛날에 중국의 세계화 덕분에 그 중국 제품 싸게 다 해갖고 물가가 계속 안정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든지 그건 무조건 닫았잖아요. 그게 또 물리에 또 이상한 또 노이즈를 껴서 그냥 배가 선착장에 쫙 해서 이게 물가로 올려 여러 가지 겪었는데 테슬라가 요번에 반값 그걸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쫙 보면 되는 걸 벌써 스케줄로 알려준 거예요. 제가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요새 그 드라마 대행사 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그 프리젠테이션에 다 이슈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앨런 머스크 대장이 주로 딱 나와서 지 폼 잡고 지 자랑하고 새로운 제품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뭐 열 몇 명인가 그 부속의 섹터들의 그 전문가들 딱 내세우고 지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할 거를 쫙 풀어보는데 그 마지막 그 이렇게 숨어놓은 그 포장을 뜯지 않은 그 제품을 딱 2개 보여줘요. 전 그게 다음 스케줄 같고 그래서 테슬라 사보고 180불을 안 깨고 얘가 250불 가면 나스닥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월에서 6월 달은 이 트리거가 물가 안만 연준이가
떠들어도 이 자금의 물줄기 흐름은 벌써 나스닥 끌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술주 같이 움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미국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이 상태로는 중국 엑시트예요. 해야 돼요. 10년 안에 이거 엑시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는 너무 D램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변신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우시하고 시안이 있는데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거기에 이제 D램보다는 낸드 약간 비몰이 이쪽을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벌써 D램 관련된 종목들은 박살이 나지만 AD 테크놀로지가 더블 이상이 가요. 시스템 반도체들 딱 해서 삼성과 연관되어 있거나 미국에 공장 질 때 들어갈 수 있는 밸류체인들. 그래서 요새 시장을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중소형단이나 미국에 들어가서 거점을 이제 그래서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그럼 나 네 집 안에 들어갈게. 너하고 같이 가서 나 거기서 보조금 받고 세금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아니면 멕시코. 그 북미 경제 그에서 미국에 생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가도 가만 보시면 현대보다 기아가 더 강해요. 멕시코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전지 그거를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 이제는 그게 약간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밑에 단으로 가요. 첨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다음 코스모화 그리고 이쪽에서 꼼꼼하고 예, 그다음에 펫배터리로 가요. 이게 다 보면 기업은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중국은 줄이거나 엑스트하는구나. 이 에너지를 미국으로 거점을 확보하려는구나. 그럼 거점 확보할 때 들어가는 기업들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 기업들 사보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요번에 3.1절에서 일본을 파트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딱 보고 일본계 연결된 자금 들어오는 기업 사야겠다. 롯데그룹이에요. 딱 그 일본이 롯데. 그러면 롯데 그리고 공장 들어가는 거. 밸류체인. 어느 공장 지역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고 이게 또 순서가 아무 기업이나 안 봐주거든요. 업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대주주의 연관관이라든지 그래서 다 안 가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SL이든 뭐 몇 개 종목들이 다다닥 나와요. 실전에서는 그거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딱 보면 이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 요거는 여기 막아갖고 요로 세고 요 세는 거는 나중에 확인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전은 그거를 추적하는 게 아닌가, 1년 동안은.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갖다 얘기해서 그냥 내놓고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인도는 양다리 걸렸는데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걸 중국이 반대로 전에같이 때리면 문제인데 저는 중국 안 때릴 것 같아요. 얘네들도 투트랙 전략으로 자기네들도 시간 지금 때려갖고는 정 만들고 지네들도 때려봤자 지네들도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 시차를 저는 딱 3년 봅니다. 그럼 3년이라는 세월이 정권 교체기가 다 나와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차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뭔가 빨리 우리를 때리든 뭐 하든 뭔가 일자리 이렇게 들어왔어. 보여주는 그 에너지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만 세팅하는.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나? 30개만 가는 장이에요. 고기 물줄기에 따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피가 한 9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1,500개 정도 돼요. 네, 합쳐서 2,400 한 5, 60개 돼요. 연초부터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딱 개수 세보니까 30개예요. 그 30개가 딱 정부의 전력, 그러니까 대형주 안 돼요. 서로 싸우는 거 안 돼요. 장치 산업 안 돼요. 대신 뭐 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GPT 로봇이니 M&A니 뭐 디지털스케어니 중소형담 갖고 머니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 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길면 미국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농담 삼아 지수 쳐다보지 보지 마. 대형주 매매하지 마. 실적의 게임은 화려한 종목장이고 굉장히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거 장 전체 무너지고 뒤로 빼가다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끌족 돼 오히려. 그러니까 싸워보자. 대신 언제 트리거가 돼서 터질지 모르니까 백그라운드로 30% 남겨놓고 변동성 전략 같이 유지하면서 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그 학문이라는 것은 특히 사회과학은 반복적인 현상에서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을에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이제 도출해서 이걸 이제 그 이론화한 게 학문이거든요. 경제학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제학은 현상을 진단하거나 예측을 할 때 항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현상은 전체 현상 중에서 부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반복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 대표는 꼭 무국 선생 하면서 뭐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현장에서 성공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국 선생 말씀하시는 것도 투자자들께는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기회에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전기자동차법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이건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저도 그 시간 똑같아요. 실패할 거예요. 1971년도에 그 달러 위기가 생겼는데 달러 위기 생기면서 뭐가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냐면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요. 그래서 닉슨 정부가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 10% 부과금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MFA라고 다자간 섬유협상이라는 의미인데 그 직물과 섬유 수입에 대해서 쿼타를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수입 허가제를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뭐 다자간 협상회에서 했다 그러지만 미국이 일방적인 강요를 그걸 했어요. 그리고 섬유 직물 이쪽은 이제 그렇게 MFA를 했지만 이제 또 철강까지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는 수출 자율규제를 하자. 자율규제를 니들이 해라. 강요를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시에 그 뉴욕은 소위 섬유 직물 산업이 그 뉴욕 주민들을 먹여 살렸다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 1980년대 봉천동 그 반지하 공장들처럼 그 공장이 빼곡히 차 있었거든요. 중심가에서 그 변두리로 빠져서 그 뭐 있는 건물들에. 근데 그게 다 몰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그 산업을 지탱한다는, 미국에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철은 산업의 쌀이다. 그러면서 지키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요. 왜? 미국의 국민소득은 당시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들은 미국의 국민소득을 버텨낼 수 없는 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파운드리 같은 건 미국에 해서는 절대로 수익성 못 맞춰요. TSMC 창업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1.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가서 생산하는 것보다 보조금 받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나아요. 반도체법이든 전기자동차법이든 다 마찬가지. 보조금 받지 말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그 타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법률들이 제정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겠지만 이건 반드시 실패해요. 반도체법이든 전기자동차법이든. 그래서 미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 간다. 이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나는 이재용 회장님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일단 기업은 일단 시간 벌고 보자 때리니까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은 안 빠진다고 봐요. 그게 또 하나 새로운 에너지 들어오는 기업 중화지, 그러니까 해지 전략,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 특화된 종목에 해지 전략만 가동되는 그 해지에 그 막힌 트리가 나오면 시장은 붕괴되는데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가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그 현장만 이렇게 쭉 뒤지다 보면 위 하늘 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장 보면 먹을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현장주의로 계속 싸우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저 하늘의 그림은 뭔가 그려지겠죠. 대충 금년 말이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 말 정도 되면
금리를 계속 하우롱할지 다 끝날지 실질은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데 그때 나올지 그리고 미중 간에 저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저는 이 정치인들만큼 에너지만큼 말 바꾸기 또 쉬운 사람도 없거든요. 예? 자기 판을 위해서는. 그러면 금년 말 정도 되고 내년 되면 진짜 재선 구도로 누가 하는지 런닝메이트들이 딱 나올 거라고요. 그때쯤에 벌써 그럼 권력은 이동해요. 그럼 다음 정권을 미국은 누가 잡을 건가에 따라 일단은 저는 이 전략이 왜 바뀌냐. 그럼 싹을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기회에 중국 리스크를 뭔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글로 들어가서 보조금 받고 거기서 해고 여기서 거점 만들고 그리고 비용 많이 드는 거는 로봇으로 대체하든지 뭔가 새로운 걸로 자꾸 바꾸는 그런 에너지가 틈새에서는 로봇주가 저렇게 급등하고 뭐 로봇스타가 이렇게 주가 보면 뭐 한 3개월 전하고 지금 좀 헐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왜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는 뭘까? 저는 그래서 다음 타자 궁금해집니다. 저도 지금. 저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 케어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저는 일본하고 미국에다 우클릭을 확실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이 유동성을 분명히 일본계 자금을 이용할 먹을 겁니다. 또 일본 애들도 그거를 가만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에서 뭔가 나올 건가? 그러면 일본이 가장 실수했던 전략이 뭐예요? 우리를 때려갖고 지네들 망했거든요. 우리는 일본 분명 운동하고 오히려 거기서 또 하나의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저는 시스템 반도체들이 요동을 치는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왜 보냐면 저는 삼성이 그걸 주도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그룹은 시장 장외에 삼성 메디슨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되려면 삼성은 자동차, 전기차에서 이건 회장님이 다 해서 정치적 에너지를 실패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걸 복구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나는 삼성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을 해갖고 서로 해갖고 나 뭐 틀어줘. 나 당뇨병 어디야. 그 스마트폰 그다음에 사무용 인터넷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은 삼성이 중심에서 이거를 거점화시켜서 만들어갖고 애플의 대항마를 만들겠다가 난 이재용 회장의 머릿속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신업체 해야지, 로봇업체 해야지,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플랫폼 인수해야지. 이거를 딜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여기서 메꾸려고 하는 부가가치 산업을 10년의 가장 큰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타겟팅을 하는 게 가장 해당되는 뭐 예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갖다 해서 빅데이터 하니까 멀티캠퍼스 있습니다. 네, 멀티캠퍼스. 삼성 계열사 하잖아요. 우리 보면 멀티캠퍼스가 딱 보면 무슨 시험 뭐 적증 교육회사 아니었나요? 그거를 삼성그룹을 거쳐간 인적 자원의 빅데이터를 다 내장하고 있는 게스타프 회사라고 바꿔 인석해 보세요. DB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메디슨을 분명히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 상장시켜서 누구하고 우회합장이든지 뭐 할 때 그 분명히 뭘 M&A 할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 종합병원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아요. 최근 이틀 동안 이지 캐리어인가? 그 삼성 분당과 합작 대주주예요. 삼성 분당 병원이요.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대주주예요. 그런 종목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에너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병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점. 그러면 의료, 병원, 이거를 거점화 시킬 수 있는 꾸딱또딱 이런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게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것들이에요. 벌써 그쪽으로 힘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봇, 로봇, 디지털 수수용 로봇, 여기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통신 IoT가 들어갑니다. 또 보안 결제가 들어가요. 그게 다 중소형주다. 그러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거시적 변수 예측 못해요. 그러면 롱숏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상 삼성전자 6만 원, 그냥 박스 이게 1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덱스 펀드는 박스에 갇혔어요. 롱숏에 이용당한 파생, 꼬리 변동성에만 나와요. 꼬리 변동성 이용하는 종목군들. 실제 수익률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은 미랄 같은데 이걸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종목들 이런 것들로 응집되고 거기에는 삼성이 갖고 있는 기업 자금들이 그때 투자돼서 M&A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 M&A,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들어온 것도 그 틈새를 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슈화된 것들 중심의 타겟팅 싸움이지 우리나라를 대세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의 수혜는 대형주 싸움이 아니다. 저는 이런 지금 금융위기 책 같이 듣기 딱 보면서 요새 유튜브에 톡만 열면 우리나라 망한대요. 네. 그게 주종을 잃었고 그 조회수들이 어마무시해요. 그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또 그 비슷한 영상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저는 이 97년대에도 겪었고 2008년도 겪었는데 그런 공포 때가 항상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를 왜 줬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레버리지 걸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건 사람은 망가진 다음에 올라서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우리나라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전사적 사고로 싸우는 장이지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그분 절대 못 사요. 실전에서는 그건 못 삽니다. 말씀하신 위기책을 쓰신 소장님 어떻게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우리가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에 이제 단군 일의 최대 난리라 해서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봐야 돼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4% 성장을 해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요. 2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많이 날아갔었나요? 한보, 산미, 대농, 한신, 해태, 등등 해서 99년에 이제 대우까지. 그래서 13개인데 13개가 날아갔어요. 그거 포함해서 3만 개 기업이 도산했어요. 그 바람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130만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노숙자들이 지하철역마다 다 꽉꽉 차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가정이 붕괴돼서 그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어요.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첫째는 위기가 오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참혹한 그 상황이 우리가 불과 1년 만에 벗어납니다. 99년 우리 성장률 당시 기준으로 11%가 넘어갔어요. 또 2000년도 성장률도 9%가 넘어갔어요. 당시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8.9%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당시에 길게 설명할 것 없고 좌우간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침으로써 그 어마무시한 참상을 금방 벗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져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게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과연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느냐 아니냐, 또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냐 아니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97년도 태국 외환위기 터지자마자 인도네시아로 전염되지, 우리나라로 전염되지, 또 그 여타 일본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그러면서 점점 전염 그 세력을 키워갔었잖아요. 그때 IMF와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세계적인 상업은행들을 거의 총동원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 구제금융을 해줘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사상 최대 규모인 589억 달러를 구제금융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라는 게 200억 달러, 이쪽 저쪽이었었는데 갑자기 589억 달러가 딱 우리나라에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외환보유고가 딱 채워지잖아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국제공조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도 국제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냐는 얘기지. 국제공조체제도 무너져 있어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치고 있냐는 얘기지. 신속히는 뺍시다. 적절한 정책이 있냐는 거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안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간다고 우리가 금리가 더 낮으면 가타도 가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높이면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금융위기가 심화돼서
이불 피해가 영끌족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이불 타격이 금리가 올라가서 이불 피해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독한약도 써야 돼요. 그리고 수술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러면 내 체력은 당연히 다운되잖아요. 내 체력이 약화돼요. 그거 각오하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치료할 시기지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가 90%의 점유율이 수출은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수를 먼저 살려야죠. 수출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10% 갖고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출은 감소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도 받아들여야죠. 그 경제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정부 또 미국 정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또 뭐 신속하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소장님 말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이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또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 나가고 이런 책 발간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비관파로 몰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 보셨을 때. 근데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에는 지나친 낙관주의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경제 관련 책을 20권을 썼는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비관적인 그 책일 거예요. 지금도 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 금융위기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5, 6% 장기간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경상수 지역자가 2021년도에는 GDP의 4.9%였어요. 4.9%만큼 더 좁혀도 됐단 말이에요. 국제수지 악화 안 됐어요. 물가 불안 안 일어났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 모든 면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 세계 최고로 유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저성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산율 저하, 인구 절벽 막 그러면서 그리고 고령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 인구가 750만에서 340만으로 줄었다. 근데 90년대부터 연평균 9.3% 성장을 2007년까지 해요. 연평균 9.3%를. 지금 우리나라 수준.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때 요새 가치로 따지면 그때 9% 이상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성장률을 올리는데 제한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그 아일랜드는 왜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줄었냐면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자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활동력 있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갔었단 말이에요. 국내에는 노인들을 가지고 경제를 그만큼 성장시킨 거예요. 지금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에 9만 9천 달러였어요. 작년에 10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확정적이에요. 근데 이 얘기했더니 또 누가 그래요. 그 나라는 인구도 적고 국토도 적지 않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경제 성장에 인구 작은 게 바람직하냐. 국토 작은 게 바람직하냐. 아니다. 인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내수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니까. 국토는 클수록 좋은 거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국토도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구도 적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규모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처럼 못하는데요? 아일랜드가 장기간 경제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어떻게 그 성공을 거두게 됐는지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건 좀 본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처럼 지금 일본은 30년째 지금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0.8%예요. 근데 일본 정책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조금 못 믿은 부분들이 있다. 말도 못해요.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 제가 이 말씀 더 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관료들하고도 제가 몇 차례 워크숍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활동 활발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 오만 자만이 너무 심하다. 자기네들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다고 믿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어느 그 모임에서, 그 관료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자만, 오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이제 옛날에 경제기획원에 친구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게 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해서 물어보려다가 내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1980년대 초반에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1979년,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무슨 외환위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억을 해봐라. 당신이 결제서류 들고 장관실 갈 때 어디 거쳤냐. 그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IMF 사람들 와 있는, 코쟁이들 와 있는, 또 하나 미국 재무부 공무원들이 와 있는 그 방 거쳤지 않냐. 그게 뭐냐. 우리 경제 신탁통치 받은 거다. 우리 구제금융 받고 거기를 거쳐야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사인이 났었다. 기억 못하냐? 그럴 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네. 이게 누구 잘못이냐? 나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환위기가 터지냐? 그리고 산업정책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믿는데 거기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에다 그걸 써놨어요. 우리나라 산업정책 실패했던 사례를. 그리고 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실패한 것도 제가 다른 책에 또 써놨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거를 보고도 부정을 해요. 제가 책을 몇 사람 나눠줬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걸 전면 부정을 해요. 아니, 드러난 사실인데 부정을 하더라고요. 외환위기가 8번 터졌다는데 아직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참, 왠지 그 질문 하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은 틀림없고,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 파국을 일으켜 놓으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몸부림이 기업의 경쟁력이었고 우리 국민의 경쟁력이었다.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2년 내지 3년 후에는 우리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경제가 또 빠른 성장을 했다. 그건 당신네들 공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과 기업들이 잘한 거다. 우리 국민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한 거고.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 마음껏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이 영상 아마 정부에서 보시고 아마 많은 참고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이제 대표님 생각만 가볍게 다음 질문 넘어가야 돼서. 저도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큰 거야. 이번에 이제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저는 지금 인터뷰 이제 1시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좀 어지러운 게 이제 두 분이 너무 다르셔서, 일단 한 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 50년 동안, 그리고 한 분은 투자 전문가, 그리고 복장도 한 분은 편한 복장, 한 분은 푸른 정장, 한 분은 생각에 바꿔 주식이 보인다 흰 책, 한 분은 파란색 책. 내용도 너무 달라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한 분 한 분의 이제 의견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책은 뭐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탐욕을 알아라. 대주주의 탐욕 어떤 의미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탐욕은 주가를 올리기 전에 그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이웃을 거지 만들듯이 주가를 싸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싸게 만들 때 왜 싸게 만드냐를 봐야 되고. 싸게 들려고요? 아니, 그때는 분명히 그 가디안 협력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헤지펀드든 빅펀드든 아니면은 다른 또 사모펀드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간단히 해서 시간 시차 두면서 순환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아일랜드 지금 예를 설명하셨는데, 아일랜드는 저는 국제 자본이 만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그래서 금융자본, 그래서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트리거가
왜 지금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 이렇게 붙냐. 이게 이제 그쪽 자금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엔화하고 달러의 변동치를 이제 앞으로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연골고리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탐욕들, 비즈니스 툴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앞으로 1, 2년에 가장 큰 하나의 템버거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쭉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거시적인 어떤 트리거의 어떤 맥점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내가 딱딱. 그런데 실제 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돈 버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현장주의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석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쵸. 같은 현상인데 나는 그래서 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이제 갖다해서 실전 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하고의 그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요번에 어떤 상황이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레버리지 일으킨 비즈니스 가게가 갖다해서 부채도 그 IMF도 저는 국가 부채지 그때 개인이 망가진 분도 많았지만 기업과 국가가 망가진 겁니다. 그 중에서 개인들 우리가 금모으기하고 막 어떨 때 그랬잖아요. 엄청했죠. 자산이 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들은 부자들이. 그때 그분들이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 갖고 일었은 거거든요. 저도 그때 기억에 증권주 갖고 한번 큰 게임이었는데 그게 500원, 1000원짜리가 뭐 10번 이상 나왔거든요. 요번에도 그런 게 나온 때 기회를 주는 분들은 저는 고령화 되신 분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담보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통에서 붕괴가 오면 싸질 때는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분명히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상업회사들 많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IMF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자금이 얼마나, 유보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 너무 튼튼해. 현금도 들고 있어요. 그 기업들 안 무너져요. 대신 매출달 안 나왔고 뭐 기업을 상장시켜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성만 보고 매출 없고 계속 연속적 적자하면서 계속 자금 조달해갖고 이런 기업들은 다 넘어집니다.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예, 스타트업. 그러니까 투자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못 견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변곡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트리거는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 아닙니까? 이분들 덕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견해가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요. 망할 지경에 이 기업이 놓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망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에 처하면 강해져요. 그 공경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과 기업만 그러냐? 아니 국가도 그래요. 제가 세계 경제 패권을 한 번이라도 쥐었다가 이뤄갔던 나라들, 그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해간 그 이론을 제가 좀 꽤 오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넣었고 제 경제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국가도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이겨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공경을 이겨내면 번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경제 패권을 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은 미국의 경제 발전을 막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다 거기다 덮어 씌워요. 심지어는 그 화폐도 유통되지 못하겠어요. 화폐 주조소, 이거 개설은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면화를 영국의 이제 섬유산업의 원료 공급지였잖아요. 근데 그 면화에서 씨 뿌리는 기계도 금지를 했어요. 방적기계, 방지기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술자들 미국으로 가는 거 철저하게 봉쇄해요. 미국은 독립한 후에 이걸 들여오기 위해서 전부 다 이걸 밀수를 해와요. 그것도 우회해서. 함부르크나 프랑스 이쪽 마르세유나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그 밀수를 해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섬유산업을 구축해서 이제 성장의 궤도를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움을 미국은 이겨내요. 이제 그 밖에도 미국은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그걸 이겨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넘어설 역량도 물론 갖추고 있었고 이걸 넘어서려면 일단 땀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가 필요하잖아요. 이 피는 희생이에요.
희생도 별 수 없어요.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려면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사람 희생시켜야 돼요. 우리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 가려면 이거 희생시키지 않으면 못 가요.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분야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그건 좀 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면서도 일말의 기대가 뭐냐면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겨내 줄 것이다. 틀림없이 이겨내 줄 것이다. 우리 외환위기 이겨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이 금을 가지고 갖다가 바치려고 나오는 국민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거 특집 방송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 하는 것이니, 이제 국민들이 국난에 닥치면은 이제 온 국민이 나서는 것을 특집 방송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싶은데, 그래도 참 어렵겠다.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정부가 정책을 잘 펼쳐야 할 텐데,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질문 한 개씩만 드리고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드려서 끝마칠까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챗GPT라든가 그다음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전 투자자인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사도 되는 게 남아 있는지랑,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지금 급등주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그리고 특히 양극재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내가 수익을 익절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일 텐데 어떤 타이밍에 좀 나와야지 내가 진짜 그걸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챗GPT나 에코프로 비해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쪽은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이제는요? 네, 그리고 분기 실적 2번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6월 말이 트리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 감사 보고서 후 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에서 200% 올랐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테마가 어떻게 바뀌냐가 이제 저는 중동 쪽에서 수주 에너지가 들어오냐 해서 거기도 이제 스마트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스마트 전력 설비, 갖다 소형 원전, 그 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 디지털 헬스 케어. 이제 또 스마트가 하나의 키워드가 S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타겟팅해서 M&A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히 거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에 M&A로 도전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큰 틀은 아까 일본계 자금, 그 다음에 미국계 거점을 확보하는 기업들, 이거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밸류체인들, 지금 밸류체인과 연결된 기업들 중에 10대나 20대 재벌 기업들에서 갖다 해서 전략적 제휴가 됐던 적대적 M&A 되면 난리 나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샘플링 찾아다니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매크로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각 그룹들이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다 대주주라도 지금 가장 힘쓰는 분들의 머릿속 생각, 이런 것들을 뒤져갖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라면 저는 모빌리티하고 로봇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굉장히 강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 제일 지분 많은 현대글로비스는 가디안이라고 하는 데다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제를 보고 현대글로비스 팔아라고 그랬거든요. 저거는 안 올린다. 그리고 그거 담보자치 잡아갖고 로봇이든 모빌리티든 다른 것들에 M&A 들어가든지 해갖고 다른 거하고 다른 에너지 준 다음에 2027년이나 2030년에 이제 지분 가치 높이면서 다른 거를 확장시키는 게임 할 거다. 그때쯤 한전부지에 100층짜리가 됐던 건물 2개 쓰는지 봐라.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머릿속을 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 매크로보다는, 그래서 대주주가 어떤 의사결정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느냐. 우선순위에 따라 주가는 1, 2년에 오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뒤지는 게. 근데 이번에 출간한 실책에서 향후 시장을 주던 5대 대기업에 삼성, 현대, SK, 롯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5대는 원래 LG가 속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 5대가 LG가 아닌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LG는 기업 분할해서 이제
벌써 저는 LG그룹에서는 에너지가 다 분출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그룹은 그 자식이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저는 LG그룹 왜냐면 엔소라고 LG와 분할하면서 그 게임은 저는 끝나고 이제는 LG전자 본 게임으로 가나만 볼 생각이고, 그리고 분명히 애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 이제 되기 때문에 요새는 LG 이노텍이 52주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은 LG 이노텍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주력을 보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분명히 한전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될 거고, 아직까지 삼성그룹은 그렇지만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집으로 갖고 와야 돼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요. 그 어마무시한 거를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를 나스닥 상장시키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연결된 종목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은 저는 매크로 분석은 그냥 하늘에 맡기자. 진짜 트리거가 와서 시스템 붕괴되면 그걸 대비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매매는 절대 하지 말고 변동성과 이런 종목을 찾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월 달부터 급등한 종목들에서 100% 이상 올라간 거는 따라가지 마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100% 올라갈 것들이 뭐가 있나. 그게 아까 S자에서 뭐 갖다 해서 그 디지털 관련돼 갖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화두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패권,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이 블록이 저는 전염 속도를 굉장히 막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는 봉쇄해서 리오프닝으로 바꿨잖아요. 이 에너지도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죽을 거가 있고 살 거가 있어요. 그래서 살 거를 찾아내는 노력이, 거기에서는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고 비즈니스 들어오고 매출이 일어나고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물 들어왔나? 한정된 자원에서. 그래서 앞으로 장은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장이고, 그리고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은 진짜 시스템 리스크가 제거되는지 그때까지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은 좀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무국 선생이 경영지표 보고 투자하신다 그래서 야, 진짜 저러니까 성공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챗 GP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음성 인식 알고리즘과 문자 인식 알고리즘을 합해놓은 거예요. 근데 음성 인식 알고리즘이 문자 인식 알고리즘에 비해서 아직은 형편없이 수준이 낮아요. 이걸 플러스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AI에 대해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AI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왜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AI는 3번의 그 빙하기가 있었어요.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직후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컴퓨터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AI가 각광을 받아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AI가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무려 30년 동안 빙하기가 와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성능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폭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AI 선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기기 직전까지 빙하기가 와요. 이런 빙하기가 3번이 온다니까요. 3번 왔잖아요, 벌써.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마추어 기사가 알파고급 그보다 진화한 AI 바둑 기사를 이기고 있잖아요. 그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AI에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AI란 인간이 이미 이룩한 업적을 기반으로 딥러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앞으로 발전시킬 기술들, 업적들, 이거는 AI는 무능해요. 제가 그 피터 드러커의 아주 유명한 그 얘기를 하나 제가 인용을 할게요. The most dangerous is to act with yesterday's logic. 어제의 로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AI도 그래요. AI 그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학문적인 것들을 AI에다 집어넣으면 비교적 쓸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건 넣어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공인된, 검증된 것들만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니잖아요. 음성인식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딥러닝을 시켰더니 욕만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AI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AI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자제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너무 기대감을 키워놓으면 결국은 AI 빙하기가 또 온다. 그러니까 강 AI라고 있잖아요. 사람의 버금가는 AI.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하냐면 음성인식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방송에서 음성 이렇게 자막 내보내는 거 AI로 하잖아요. 그 주어가 막 엉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많죠. 그 수준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성인식 잘해야 돼요. 문장인식 잘해요. 이건 잘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인식 이것도 잘해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정도예요. 엄청 발달해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이 되는 게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인 연산 기능도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 5가지 기능을 모두 다 통합한 알고리즘이 지금 개발됐냐는 얘기죠. 아까 챗 GPT 이것마저도 그 음성인식 알고리즘 형편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그 음성인식을 못하냐 해요. 하는데 문자인식 그 알고리즘과 이게 통합을 하려면 알고리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중대형 컴퓨터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음성인식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규모를 최소화시켜갖고 문자인식 알고리즘에다가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2개가 음성인식하고 문자인식을 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인식과 음성인식을 합하거나 등등 이런 2가지만 완벽하게 해낼 AI도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 알고리즘 개발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좀 겸손해야죠, AI 그 관계자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붕 뛰어났다가 그 기대가 충족 안 되면 또 20, 30년 빙하기가 온다니까요. 제가 1980년대 AI에 한번 미친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에서 딱 단절했는데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는 것 보고 AI 또 전성시가 또 오겠거니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뭐냐, 바둑은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얼이잖아요. 엄청난 큰 규모의 경우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신 원리는 간단해요. 집 많이 짓는 자가 이긴다. 컴퓨터에 최적화된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에서 AI가 맥도 못 쳤어요. 게임 운영 그 원리가 다층적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 인류 기사를 이긴대요. 일기 선수들.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AI가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제발 좀 자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AI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AI 투자는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은 한국 부동산 시장 그러면 거품이랑 지금 현재 집값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만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 주식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블딥이 오기는 오지만 붕괴 수준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은 사실은 우리 거품이 거의 다 꺼졌어요. 이동에 의한 수요의 공동화도 이게 그 마무리되는 시기가 한 2년 정도면 다 마무리돼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 다시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물론 장기 정치하겠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금융위기 진행에다가 조만간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국제 금융위기가 덮친다면 부동산은 그야말로 더블딥이 온다. 지금 가격에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한테는 올해 이제 주식시장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라는 저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실전 투자 전문가로서 주신다면.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라. 그 다음에 매출단 일으키지 않는 기업들 피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갖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적자날 수 있어요. 상황인데. 근데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런 상황을 압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겁먹지 마라. 전사적 사고로 싸워라. 그렇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레버리지는 다음번에 언제부터 좀 일으켜도 된다고 보시나요? 레버리지는 장중에 일으키세요. 장중 안에서만? 예. 그리고 전체 자산이 커졌을 때는 30% 한도 내에서 일으키세요. 반도 위험해요.
제 경험 40년 싸워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가 투자 전문 사람들이나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는 것 같죠. 10번 중에 9번 성공하다 한 번 레버리지 망해서 쫄딱 망하는 게 투자 게임입니다. 레버리지 게임은. 그러니까 그거 카지노 게임이니까 그 카지노 판에서는 내 돈 아니에요. 그걸 갖고 나와야 내 돈인데 그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싸운다? 그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신이 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왜 얘기하냐면 전 정부가 상장을 너무 무모하게 많이 시켰어요. 그 무슨 기술 특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사모펀드 조합이 문제되는 게 밑바닥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지금 장부상으로는 이런데 밑에는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언제 노출되나? 트리거 나올 때 다 노출돼요. 그게 어디까지 전염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실무자들 다 알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들 딱 그게 보면 에이, 눈에 보이는 수치 믿지 마세요. 현장 사이클에 그 갖고 있는 전환사채 평균 단가라든지 꺾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 당사자들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제거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연결되고 수급 들어오고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아까 2,000개 중에 3% 잡기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얼마나 빅데이터로 뒤져야 됩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마세요. 기업들 탐방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집중 투자가 나요. 요새 분산 투자보다. 그거를 좀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싸워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어떤 분야든지 이론과 실전 어느 하나만 딱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같이 알면 올해 2023년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최영식 소장님,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